발발 3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논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간 회담 소식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계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딱 3년이 되는 날이 내일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종전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정상이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가 좀 담길 거로 보세요? 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당초 국제사회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뛰어넘는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부에서 상당히 우려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 기대감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랬었고 국제사회 전체가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3년을 지나가면서 인적 희생, 물적 피해 이런 것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뭔가 종전을 해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는 스스로 자칭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비즈니스 업계에서 협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해서 종전은 이제 본인이 취임하게 되면 종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끝내줄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의 부분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역도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친러적인 행보를 아주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난 우려와 긴장을 갖고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대로 전쟁 끝나도 우리에겐 이득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한 병력 인구가 우선 4분의 1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무기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역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탄이라든가 그런 탄약이라든가 심지어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지원까지 상당 부분 지금 서방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만약에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시간이 더욱더 지나간다 해도 러시아는 잃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긴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종전에 관한 의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마치 러시아의 대변인자처럼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고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상 의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전 협상 말고도 어떻게 하면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까 하는 전반적인 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 미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협력 문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이죠. 그다음에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문제. 세 번째는 러시아와 이 미국의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냥 전쟁에 대해서는 빨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략적 가치를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든 전쟁이니까 빨리 종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종전 논의가 미러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 EU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방금 전 대사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그럼 궁금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발과 비판을 딛고 이대로 종전 논의가 미러 주도로 이루어지고 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은 이 협상의 컨트롤을 러시아와 직접 협의해서 말하자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잡은 말하자면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설명을 하고
유럽에도 설명하고 필요하면 뭐 협력을 얻겠다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협상에 있어서 누가 협상에 들어가느냐,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무슨 이슈를 의제로 협의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아주 작은 협상부터 이런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중시하는 것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영토를 내주더라도 다음에 러시아가 재침공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안전 보장이 제일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굉장히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 협상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가 뭐 중립화되거나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나머지 유럽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어떤 위협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유럽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나 유럽의 안전보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해서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유럽이 협상장이 없다면 그건 오로지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만 중점으로 이제 반영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죠. 유럽은 나중에 통지를 받게 되고요. 어쩌면 나중에 어떤 평화유지위원회라든가 말하자면 안전보장을 해야 되는 그 책임만 잔뜩 떠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네. 협상장에 앉지 않으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유럽에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비판이 많이 나오고 또 유럽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의지를 밝혔다. 그러니까 안보리의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서 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의 불만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뭔가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예. 사실 지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뭐 영토 문제와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전황은 언제나 이 종전 협상은 예. 전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딱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면 네. 딱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지역이 바로 새로운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영토 활용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50% 이상은 네. 지금 현재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영토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영토는 활용하더라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각별히 걱정하고 유럽이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죠.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을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을 보면 러시아의 이 침공을 양국의 분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한국과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영토 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좀 미국을 못 믿는 것도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출한 이제 결의안을 우리가 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예. 먼저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뭐 2022년부터 계속 제출한 결의안인데 거기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규탄이 있습니다. 침공에 대한 영어 표현이 어그레션이거든요. 컨플릭트가 아니라 침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공과 컨플릭트 차이는 침공은 누가 이 전쟁에 책임 있는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다. 그런데 컨플릭트로 해놓으면 컨플릭트 누가 이야기했는지 네. 누가 침공했는지 분쟁이라고 한다면 예, 분쟁을 한다면 거기에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 확실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철군 그런 부분이 매년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담겨져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결의안이랑 하기에는 굉장히 짤막한 65개의 단어로 이 구성되어 있는 네. 아주 짤막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신속하게 평화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를 핵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주유엔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량을 갖다가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뭐 러시아로서는 좋겠죠. 근데 유럽 연합과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볼 때는 이 기량을 보면 정말 부글부글 끓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광물 합의에 대해서 일종의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광물 협정 초안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죠. 예.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히토류 그리고 여타 리튬 같은 그런 광물 자원들을 미국이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한 이득 중에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기금에 들어가고 이 기금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걸 네. 쓰게 되겠죠. 그런데 또 상당수 금액 한 5천억 불에 해당되는 그 광물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 기여한 금액이 한 1,200억 불쯤 돼요. 예. 그 중에서 한 700억 불은 무기 대여로 제공한 그런 금액이고요. 그런데 5천억 불을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한 대가로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처음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협정은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뭐 콩고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의 어떤 자원, 광물을 약탈할 때 예. 전쟁제로 쓰던 협정입니다. 그런 걸 지금 현재 문명 사회에서 지금 현대에서 미국이 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런 광물을 이런 협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팔아넘길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한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사회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트럼프가 뭐 협상가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큰 욕심 부리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프랑스와 영국은 종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트럼프의 비판도 있었고요. 기싸움, 뭐 기선제압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푸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완전히 친러시아적인 러시아를 갖다가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프랑스, 영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터지기 전부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푸틴에게 전쟁 터지기 며칠 전까지 전화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한 3번째 안에 각각 들어갈 정도로 많은 재정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뭐 영국의 스톰 섀도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영국의 전차라든가 다른 미사일 이런 많은 무기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구락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뭐 아무 한 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종전 협상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낄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시점에 영국은 다음 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도 예고한 상태인데 지금 시점적으로 어떤 의미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거는 시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를 정상이 방문할 때는 보통 뭐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는 그 방문하려고 하는 나라에 좀 뭔가 좀 비율을 맞추는 예. 기분을 좋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스타머 총리가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아가서 러시아에 유리한 이제 종전 협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영국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러시아 제재를 더욱 지금까지 영국이 어떤 부과했던 대러시아 제재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이 종전 협상 방향에 대한 반발
또는 불만 그런 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 실제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기선제압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미국이 전향적으로 조금은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큰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치와 행동을 보면은 예.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예.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별도로 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그러니까 고수한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뭐 독일 같은 나라를 이 협상에서 종전 협상에서도 배제하고 마치 프랑스가 무시해서 될 만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가 행동하면 틀림없이 마크롱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뭔가 이 프랑스의 역할 또는 유럽연합의 역할을 강한 역할을 주문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근데 트럼프 눈에는 유럽이 더 이상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토만 해도 나토 전력의 3분의 2, 예산의 3분의 2는 미국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에서도 미국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유럽만의 나토는 굉장히 허약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자기가 뭐 유럽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유럽을 경시하는 발언, 예. 프랑스, 영국을 경시하는 발언을 해도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전황은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고지전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의미 없는 희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은 좀 어떻게 전해집니까? 지금 전체적인 전황은 이제 그 주 전장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주고요. 예. 도네츠크 주에서 주로 이제 양국이 군이 부딪히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쿠르스크 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침입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고, 북한군은 주로 쿠르스크 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평화 종전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순간 지금 전투 지역이 바로 국경선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양국은 많은 희생이 있더라도 어쩌거나 조금이라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서로 드론이라든가 공습을 통해서 상대방 지역을 폭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러니까 인도적인 희생, 전력이 없이 오데사 이제 시민들은 전력 없이 이 추운 겨울을 또 살아가야 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이렇게 3년째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정말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저런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현재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러시아를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예. 우리 영토를 조금이라도 빼앗겨서 안 된다. 이런 불타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이 전쟁이 3년이 더 지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인적 희생, 물적 피해, 그러다 보니 경제는 초토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12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예.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영토를 주더라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 영토로 이사하도록 하더라도 예. 평화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지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북한군 포로의 우리나라 송환이 가능할 것인가. 일단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선 가능하다고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제 의사를 밝혀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장 없이 진행이 될 것인가. 변수는 없겠습니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포로 송환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하면은 일단 포로를 잡게 되면 그걸 그 나라 본국에 송환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또 큰 원칙은 만약에 포로가
자국에 송환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떤 뭔가 피해라든가 손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확인한 이유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포로를 송환하지 않는다, 그 나라에 송환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전히 강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북한 군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오히려 배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됐을 경우에 뭔가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포로 송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문제고 나중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정말 한국으로 가고 싶으냐 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정부, 한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엔 관계자가 배에서 같이 동석해가지고 이 북한군 포로의 의사를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게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는 예. 제가 설명을 보서는 만약에 포로가 지금은 뭐 우리가 아는 포로가 한 2명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전투가 계속 더 벌어져 가지고 2명이 아니라 앞으로 종전할 때까지 종전하는데 만약에 6개월 걸린다면 그 사이에 한 수백 명이 포로가 잡힌다거나 더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은 기본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북한군 포로를 잡으면 지금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군 포로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보낼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에 보내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를 그만큼 못 데리고 오게 되는 결과가 되는 셈이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고민이 좀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